오늘은 이재명 전 대표와 얼마 전에 식사를 같이 했던 대표적인 보수 논객이자 우리가 흔히 영원한 기자라고 우리가 흔히 칭하는 분이죠. 조갑재 대표와 함께 지금 현 전국 상황 그리고 식사는 맛있게 하셨는지 이런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예, 이재명 대표랑 식사 어떻게 맛있게 잘 하셨어요? 그런데 기자가 특권이 있고 의무가 있는데요. 예. 사람을 가리지 않고 만나는 게 기자의 당연하죠. 특권이고 의무인데 예. 제가 이재명 전 대표를 만난 게 왜 기사가 됐는지, 왜 이게 기사거리인지 저는 그게 기사거리 같아. 아유, 대표에게 보수 논객이 민주당 가장 유력한 후보와 만났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걸 자꾸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던데 예. 저는 이재명 전 대표를 한 번도 이 페이스 투 페이스로 만난 적은 없거든요. 예. 그럼 마침 저 식사 같이 하자고 해서 또 비공개로 만나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만나가지고 한 3시간 동안 아주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봤어요. 예. 그런데 그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클릭의 한 방편이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막 글을 쓰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취재원이거든요. 예. 지금 이재명 전 대표. 그렇죠. 그분 이제 출연도 안 하세요. 그거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좋은 기회였습니다. 저로서는 이재명 전 대표를 만나면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인간상하고 어떻게 다를까 또 꼭 물어보고 싶은 게 몇 개 있었는데 특히 최근에 세종시로 사실상 수도를 옮기겠다는 그런 공약을 여러 후보들이 하고 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물어보고 싶어 해가지고 나름대로 저도 소득을 좀 거두었습니다. 어떤 대답을 하던가요? 일단 용산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가겠다고 그럽니다. 예. 그리고 용산으로요? 예. 용산 집무실, 현재의 대통령 집무실로 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청와대를 개조를 해가지고 다시 청와대로 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일하면서 개헌을 통한 세종시로의 수도 이전을 추진하고 싶은데 아마 이걸 하면은 여러 가지 장애가 있을 것이다. 특히 국민 갈등이 생길 것이다. 이걸 초창에 이걸 벌렸다가는 힘이 빠질 것이다. 그 부분은 상당히 신중론이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는 제 주장은 수도를 옮기면 안 된다. 아하. 어떤 국가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수도를 옮기는 거거든요. 예. 이 수도 옮기는 것을 그냥 표를 잡기 위해서 그렇게 가볍게 했다가는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은 고구려가 수도를 압록강변의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겼다가 그 뒤로 망했고 한성백제는 지금 몽촌토성 있는 그 근방에서 고구려의 남진에 밀려가지고 공주로 옮겼지 않습니까? 예. 공주로 옮겼다가 거기서 한 60년 있다가 다시 부여로 옮겼다고요. 예. 그러다 망해버렸어요. 예. 근데 이 수도를 옮기면 내분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2002년 그때 노무현 후보가 예. 충청도 표를 얻기 위해서 신행정 수도 건설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공약하는 걸 보니까 신행정 수도 건설이 아니라 청와대까지 옮기니까 이거는 수도 이전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게 속임수로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명박 시장 그리고 헌법학자들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했더니 헌법재판소가 역사적 판결을 했잖아요. 수도 옮기는 것은 헌법 개정 사항이다.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중단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여기 단념을 해야 되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행정부의 반을 글로 옮기고, 그죠?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고 또 이명박 대통령이 되니까 그 행정 기능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교육, 과학 도시로 키우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하니까 또 당내에서 박근혜 예. 세력이 반대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사단이 많아요, 사이에. 예. 다 목적이 뭐냐 하면은 충청도 표 얻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똑같은 패턴 아닙니까? 예. 그걸 간단하게 이야기해가지고 KTX로 세종, 서울 1시간 거리밖에 안 되잖아요. 1시간 거리를. 우성에서 내려서 좀 또 타고 가야죠. 그러니까 1시간 예. 거리를 예. 가지고 무슨 수도 이전이라고 국민들한테 이거 정말 속임수로 하는 건데 그러나 그나마 다행히 상당히 신중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 이재명 전 대표는. 페이스 투 페이스로 처음 만났다. 이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인상이 어떻게 바뀌셨어요? 인상 별로 바뀌지 않았는데 저분이 쾌활해요. 명랑하더라고. 낙천적이다. 그래서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 한자로 이름을 쓰면은 이재명, 있을 제자에 밝을 명자 아닙니까? 네. 이름에 밝을 명자가 들어있으니까
이렇게 낙천적인 모양이다라고 했더니 본인도 그래요. 항상 낙천적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여러 가지 뭐 당하면서도 견딜 수 있었던 게 천성이 낙천적이라서 그렇다. 그게 상당히 저는 흥미로웠고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성격이 운명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성격이 운명. 그걸 생각해요. 예. 성격이 운명이다. 참 오랜만에 들었는데 갑자기 그게 있잖아요. 굉장히 공감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어쨌든 이재명 전 대표하고 저 얘기를 쭉 하시면서 그때 기자로서 이렇게 보실 때 이 정도면은 이분 정도면은 실제로 만일 대통령이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도 큰 문제라든지 이런 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 되기 전과 대통령 된 후에 사람이 예. 변하는 걸 많이 봐가지고요. 함부로 그 이야기를 이제 못 하겠어요. 예. 근데 김영삼 전 대통령. 예. 대통령 되기 전에 김영삼 민주화의 화신이었잖아요. 김대중 두 분이. 그렇죠. 아주 멋진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참 좋아했어요. 그분은 기자들 말을 잘 듣고 좋은 아이디어를 기자가 던지면 금방 그걸 정책에나 성명에 반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자들은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YS를 좋아했고 사실은 김영삼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큰 힘이 언론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대통령 되고 나서 딱 들어가니까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제가 제일 실망한 거는 그겁니다. 지금은 없어진 그 당시에는 국립중앙박물관, 그 전에는 조선총독부, 중앙청. 저거요. 예. 예. 그러고 그걸 광화문 뒤에 있었던 거. 철거하면서 청와대에 있던 역대 대통령들이 썼던 그 본관, 예. 본관, 이승만 대통령부터 박정희 쭉 썼던 그 본관을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걸 말하자면 친일몰이를 한 거 아닙니까? 예. 그죠? 친일이 상징이다 해가지고 없애버렸는데 지나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그 중앙청은 조선 총독부로서 출발했지만 1945년 이후에는 한국 현대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물이었거든. 거기서 건국이 선포되고 6.25 때 그 건물을 수복하는 그 태극기가 올라가는 그 사진이 9.28 수복의 상징이 됐는데 그걸 시계반을 거꾸로 돌려가지고 이게 조선 총독부였으니까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을 없애버렸잖아요. 그 정도로 그리고 역사 바로 세우기 등등 해가지고 역사의 평가로 돌리려고 했던 12.12, 5.18 이런 것을 소급 입법을 통해서 다시 재판에 걸고 그렇게 바뀌더라고 사람이. 그러다가 한국 보수는 분열로 망한다는 이야기가 바로 김영삼 때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보수가 분열됐고 그래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될 수가 있었는데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당선 전과 후가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서도 제가 낙관적으로는 이야기할 수가 없는데 다만 이분은 하나 장점이 최저선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실은 국정을 그냥 망쳐버린 것 아닙니까? 네. 그쪽에서 출발하니까. 웬만큼에도. 그러니까 일종의 프리미엄을 갖고 출발한 거하고 마찬가지니까. 윤석열보다 못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출발하면 좀 유리한 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만났을 때 이재명 전 대표가 제일 강조한 건 그거더랍니다. 자기는 종북이 아니다. 좌푸도 아니고 친북도 아니다. 오히려 작년 선거 총선 공천 과정 등등을 통해서 종북 성향 또는 친북 성향의 사람들이 당에서 많이 배제되었다. 하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탈이념적인 이야기를 하고 저도 이제 대통령이 되면은 국민 전체로 상대를 해야지 대통령 된 순간부터는 보수 진보란 말, 좌파 우파란 말을 안 써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대통령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링컨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대통령은 헌법의 눈밖에 가질 게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판단은 헌법에 근거해서 이야기해야 되면은 그 우리나라 헌법에 좌파 우파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죠. 그리고 국민과 개인과 국가가 있을 뿐인데. 이분이 중요한 게 실력주의자 같더라고요. 자기 편이라도 유능한 사람을 써야지. 자기 편이라고 해서 무능한 사람을 쓰면은 무슨 그 사람은 고마워할 줄도 모르고 일도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사실은. 좀 일을 잘 못한 사람일수록 또 그런 게 있거든요. 이게 내가 이 정도 됐으니 이런 게 있거든요. 잘하는 사람은 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맞는 말이죠. 자, 국민의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4강에 나경원 의원 빠지고 안철수 의원 들어갈 거라고 조갑재 기자님은 생각하셨습니까? 예상하셨었어요? 대표님은? 저는 그렇게 바랐지만은 그렇게 될 거라고 단정을 못 했는데 딱 단정적으로 한 사람이 한 분 있어. 김종인. 예. 그분이 어느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나경원 씨의 그 스탠스, 체제 전쟁으로 몰고 가는 거, 그게 너무 낡았다는 거지. 그러면서 안철수 의원의 그 4강 4강 진출을 예.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분이 또 당 대표에는 한동훈 전 대표가 당 대표가 아니라 후보 최종 승리자는 한동훈 전 대표가 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김종인 위원장이요. 전 위원장이요. 근데 안철수 의원이 4강에 진출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지금 굉장히 지금 민심이 크게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윤 반윤 대결 아닙니까? 지금 예. 2대2로 나누면은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 포함해가지고 윤석열 세력이 여러 가지 말하자면 실수를 많이 했잖아요. 예. 그게 서서히 민심에 영향을 주면서 윤석열의 깃발을 들고는 본선에서는 승산이 없다 하는 그런 분위기가 보수층 그리고 무당층 특히 국민의힘 당원들한테 지금 먹혀들고 있는 분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변화는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핵심에 한동훈 후보가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네. 그런 바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동훈 노선이 옳았다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 12월 3일, 4일 그때 한동훈 대표가 계엄을 진압하는 과정 그리고 그게 힘을 얻어가지고 윤석열 제명해야 된다. 뭐 이런 쪽으로 갔을 때 그러다가 이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14일 이후에는 바로 또 당내 반발로 물러났는데 네. 그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한 바퀴 돌아가지고 네. 민심이 돌아가지고 하니까 그게 만약 앞으로 한 일주일 사이에 어떤 바람이 된다면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한동훈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때부터 이번 선거의 의미는 성격이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 그렇게 된다고 가정하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내란 세력, 내란 옹호 세력 대 민주주의 수호 세력의 구도가 좀 어그러진다 이 잘 안 먹히는 말씀이시죠?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면 한동훈 후보는 예. 윤석열 비판하고 이재명 비판하고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폭이 커지잖아요. 예. 행동이 자유로워지잖아요. 그렇죠. 예. 예. 또 그런 어떤 그게 이제 말하면 주도권을 잡는 건데 예. 정치든 전쟁이든 주도권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주도권을 잡으면 공세를 펼 수가 있으니까. 안 그러면 수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한동훈 후보가 아니고 예컨대 친윤 그룹에서 대통령 후보가 되면은 토론하면은 맨날 방어하기 바쁠 것 아닙니까? 예. 그럼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래 되면은 오히려 한동훈 후보가 등장하면은 이른바 요새 뭐 빅텐트라고 하는 거 이것도 오히려 쉬워질 것 같아요. 잠깐만요. 질문. 빅텐트가 씌워진다는 건 만약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한다라고 가정했을 때라도 한동훈 후보가 만약 된다라고 가정하면 둘이 단일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이세요? 저는 한동훈 대통령 후보를 만들어내면은 예. 일단 주도권을 잡았으니까 한덕수 국무총리가 좀 주저하지 않을까요? 이 바람이 출마를 주저한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바람이 세잖아요. 예. 무슨 한동훈 대통령 후보 등장은 아주 극적인 겁니다. 그죠? 극적인 것이고 그게 그 바람이란 게 반윤 바람이거든 사실은. 윤석열의 강을 넘어야 된다. 탄핵의 강을 넘어야 된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가 이 계엄 사태의 상당한 부분은 공동 책임을 져야 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약해진다고 봐요. 작아진다고 봐요. 그 한덕수 권한대행이 비록 뭐 계엄 국무회의가 뭐 이거는 그렇죠. 엉터리였다 이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아무래도 내란 정권의 2인자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환경이기 공동 때문에 책임자로 봐야 되니까. 예. 대표님 이게 좀 그게 이게 최소한도 이번 주 말 정도에는 거취를 정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5월 4일 날까지 가면은 이게 연휴란 말이에요. 그렇죠. 더군다나 연휴기 때문에 5월 1일이 목요일, 2일이 금요일,
저희 다음 주에 방송 안 하거든요. 근로자의 날 때문에. 근데 이렇게 쭉 이게 연휴가 되기 때문에 최소한 이번 주 말에는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만일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번 주 말에 출마하거나 안 하거나, 이거는 누가 되는지를 볼 수 없는 상태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빨리 결정을 할까요? 더 늦을 수도 있군요. 그 법적 한도까지 기다리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5월 4일까지만 하면 3일이면 됩니다. 그렇죠. 3일날 끝납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그런데 가장 이 크리티컬한 순간에 있는 대통령 권한 대행이 통상 교섭이 시작되는 무렵에 그 결과도 보지 않고 일종의 탈출을 해가지고 그만둔다. 출마를 한다. 출마를 한다. 그걸 보통 국민들이 그걸 높게 평가하겠느냐는 거지. 예. 그죠? 그 상황을.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이 공격을 한덕수 대행과 같은 아주 모범적인 분, 얌전한 분, 관료 출신이 막아낼 수 있을까? 그리고 가족들이 그걸 견딜 수 있을까? 또 그때 네거티브 많이 나오잖아요, 벌써. 그래서 저는 출마 안 할 가능성과 할 가능성이 저는 반반이라고 봅니다. 근데 손학규 전 대표께서는요, 예. 저 반기문 전 총장이나 뭐 고건 전 총리보다는 훨씬 맷집이 있다. 나오면 내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맷집 없다고 보시는 거군요, 대표님께서는. 저는 별로라고 봅니다. 비슷한 거예요? 반기문 전 총장이나 뭐 이런 분들하고? 그 다른 분한테 비교하면 그 다른 분 좀 실례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분이 작년에 예. 이 의료 대란의 공동 책임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이, 자기는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과학적 근거도 없고 의사들과의 논의도 거치지 않고 2,000명 정원을 내질렀을 때 그걸 이게 무리라는 것을 알고 막았어야 할 사람이 한덕수 총리였거든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해가지고 오히려 불을 질러가지고 의료 대란을 일으킨 사람 아닙니까? 저는 그때 제가 표현해가지고 방송도 하고 했습니다. 식민지 관료형이라고 봤어요. 식민지 관료형. 어떻게 공직 다 거친 사람이 이렇게 무리한 거를 오히려 방조를 하고 있느냐. 저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도저히 지도자로서 인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무슨 연유인지 이런 야망이 생겼다고 보는데 그 야망을 불어넣은 사람은 친윤 세력 아닙니까? 친윤으로 왜 그럴까요? 그건 산술적으로 계산하면은 승산 있는 후보가 안 보이니까 대안을 찾다가 보니까 한덕수 카드를 생각한 거고. 그러니까 뭐 찬탄 세력은 별로 상종하고 싶지 않고 그렇단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래서 뭐 여론조사를 해보면 상당히 조금 올랐고 말이죠. 올랐지만 지금까지 여론조사 보면은 좀 승산이 있는 여론조사는 안 나오잖아요. 그 반기문, 고건 이런 분은 그때 여론조사를 하면 꽤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저 한덕수 대행보다 그렇죠. 훨씬 많이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를 할 것이다라고 100% 생각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것과 연결고리인데 일부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나오고요. 예? 그 개헌을 이제 딱 들고 나옵니다. 난 3년만 하겠다. 예? 난 3년만 하고 난 과도기로 이렇게 넘어가겠다. 이러면서 이제 뭐 반명 세력들 뭐 이낙연 전 총리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어차피 난 3년만 하니까 나를 좀 도와줘서 같이 가자. 이게 이른바 반명 빅텐트의 핵심인 것 같은데 개헌의 연결고리죠.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성공 가능성? 3년 임기만 하겠다는 카드는 이미 한동훈 다 후보가 나왔죠. 선점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3년 임기 하면은 금방 머리에 딱 떠오르는 사람이 한동훈이지 한덕수가 아니다. 한동훈. 이거죠. 예. 그건 좋은 카드라고 봅니다. 예. 선거로 들어가면은. 예. 그러니까 그 카드는 먹히지 않을 것 같고 저는 우선 개헌 카드가 이번 선거에서 크게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우선 개헌하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4년 중임제, 4년 또는 4년 연임제를 이야기한다고요. 그런데 5년 대통령 중심제보다 4년 대통령 중심제 또는 연임제가 더 좋다는 설명을 못 해요. 예. 아니, 어떻게 나쁘게 해석하면은 5년도 지겨운데 8년을 할 수 있지 않냐. 맞아요. 처음 이제 당선되면은 당선된 날부터 이제 재선 운동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중에. 네, 한 턴 더 하려고. 네. 그 다음에 당선되면은 이제 표를 얻을 필요가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진지한 고민 없이 이 4년 중임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물어보면은 사실은 국민들이 내각제를 싫어하니까 그런 주장을 하는데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은 나는 내각제 원한다 하는 사람 많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내각제로. 내각제입니다. 내각제가 맞는데 그래서 개헌이 표 얻는데 저는 별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여쭤볼 것이 이 지금 대법원 전원 합의체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 대법원의 움직임이 사실 굉장히 이례적으로 지금 빠르잖아요. 빠르죠. 원래 대법원에서 전원 합의체 회의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오늘 열리고 있잖아요. 그 며칠 이틀 전에 했고 그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저는 대법원이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탄핵 결정을 통해서 그 위상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쟁점을 딱 한 방에 결론을 내려가지고 국민들의 그 동의를 얻으면서 전국이 안정되도록 만들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대법관들은 헌법재판관들을 조금 자기네하고 동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저 어떤 헌법기관 등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면요. 신뢰도가 가장 높은 게 헌법재판소입니다. 지금은. 그리고 대법원이라는 그 권위를 위해서도 재판을 늦춰가지고 유죄 판결을 받을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하는 그런 비난을 받기 싫어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5월 한 10일 이전에, 늦어도 5월 10일 이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봐요. 그런데 이걸 저는 자꾸 뭐 한쪽에서는 희망회로를 막 돌리고 한쪽에서는 또 대법원이 정치에 관여한다고 막 비판을 하고 이러던데 제가 보면은 그럴 건 아니고 세 가지 선택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첫 번은 저 상고기각 아닙니까? 그죠? 상고기각 무죄 확정. 두 번째는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자,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하면 고등법원에 갑니다. 거기서 또 재판을 해가지고 다시 대법원을 올리는 데 이미 선거는 끝났죠. 흘러가고 흘러가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는 이거 유죄가 확실하니까 뭐 파기환송할 필요 없다. 우리가 바로 재판하겠다는 이른바 뭡니까? 파기자판? 파기자판하는 겁니다. 일본은 그걸 많이 하긴 한데요. 50% 정도가 있다. 우리나라는 거의 안 우리나라는 0.73%입니다. 더구나 이 선거 이 정도 사안으로는 그걸 사안 그러면 하나씩 가능성을 보면 이 두 번째 가능성은 세 번째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파기자판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무죄가 되든지 파기환송이에요. 이건 결국은 이재명 전 대표의 출마를 막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어떤 경우에도 이재명 출마는 막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럼 둘 중에 어느 가능성이 많으냐 그거죠. 둘 중에 저는 상고기각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왜요? 그건 법리가 처음 그 사건은 1심이 집행유예 1년이었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이 그때 무죄로 나올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많아요. 사실. 근데 그게 집행유예 1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유죄로 나올 거라는 생각이 많은데 무죄가 된 거예요. 그만큼 이 사안은 대통령 후보로서 가장 유력한 사람을 출마 못하게 할 정도의 그렇게 큰 범죄는 아니라는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그건 재판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도 그렇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안은 이제 선거운동 기간 중에 말하자면 거짓말에 대한 재판입니다. 그죠? 그 거짓말이 고의였느냐, 지속적으로 했느냐, 그 다음에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 거짓말이 막 엄청 커졌느냐, 이런 걸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죄는 그 없는 나라가 더 많아요. 그 처벌 안 한 나라가. 왜냐하면 선거는 어차피 청중 앞에 들어서 가지고 어떻게 정확한 말만 하겠습니까? 그 분위기에 따라서 거짓말도 하고 하는데 이런 걸 과연 처벌 대상으로 삼아 가지고 당선 무효형 또는 출마 불가능형을 때릴 필요가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 저는 지금 판사들도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은 만나보면 그건 없애야 되겠다는 사람이 여야를 불문하고 많아요. 그래서 이번 이 상고기각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는 이 판결을 통해서 대법원이 이 쟁점이 많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법리를 하나 정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법리를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고기각을 하더라도 왜 상고기각을 하느냐. 예컨대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가 선거 토론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게 재판에 막 넘어가고 해가지고 나중에 결국 파기환송으로 살아난 그 사건 있잖아요. 그때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맞아요. 여부도 그때의 그 파기환송 즉 무죄죠. 무죄 취지의 판결문은 이거는 적극적인 거짓말이 아니다. 해가지고 거짓말의 종류를 좀 나눴어요. 심한 거짓말이 아니면은 그건 무죄로 봐야 된다는 취지거든요. 그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어떤 판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전원 합의체 재판을 하면은 거기서 판례를 변경하든지 아니면은 법적 논리를 새로 설정하는 그런 역할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대선 구도와 저거는 선거 구도와 그리고 어떤 뭐 시대 정신 너무 거창하지만 이 꿰뚫는 어떤 그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매겨. 저는 금투사 정치를 청산하느냐 못하느냐가 걸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금투사 정치. 예. 그러니까 기본 구도는 한국 정치판을 지금 규정하고 있는 이념구도입니다. 예. 좌우. 한반도 전체로 나누면은 김일성 세력이냐 대한민국 세력이냐를 놓고 다투는 그런 기본 구도 위에서 그게 좌우 대결 형식으로도 나오고 보수 진보 사회주의 정책 자유시장 경제 정책으로도 나오지만 기본 구도는 그거였어요. 근데 이게 너무 오래되다가 보니까 현실 정치를 규정하는 컨셉으로는 안 맞아요. 근데 그 구도에서 계속 좌우 대결이 계속됐잖아요. 예. 그게 말하자면 금투사 정치인데. 그런데 이번 이 계엄 사태를 통해서 그런 건 안 맞다.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걸 좌우나 또는 계급 조정론이냐 뭐 자유민주주의냐 이런 거로 하기는 힘들고 이제는 조금 성숙한 우리 사회 현상을 반영을 해가지고 딱 객관적 기준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건 뭐냐? 헌법입니다. 헌법 수호 세력과 헌법 부정 세력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거짓말 세력과 맨정신 세력으로 나눠야 된다. 예? 이렇게 나누면은 새로운 기준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계엄 사태로 해서 진보 좌우 보수 진보 이런 게 헝클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번 대선을 통해서 그 기준을 하나 세우는 논쟁이나 토론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부정선거 음모론자와 계엄 옹호 세력을 이번 선거를 통해서 약화시키든지 아주 패배시키는 그런 결과가 나와야 이제 기존의 금투사 정치에서 더 미래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갑자기 검투사하니까 글래디에이터가 생각이 납니다만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우리나라가 좀 많이 변하고 뭐 어렵게 얘기한 게 아니고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이 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조갑재 대표님 같은 이 대표적 농객의 역할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간단합니다. 이게 가장 간단한데 합의가 돼야 돼요. 우리 예. 같은 공동체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건 첫째 법과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법과 사실에는 승복하자 이거죠. 예. 그럼 나머지는 자유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계속 노력을 해야죠. 오늘 말씀